안녕하세요. 3기 연구원 연지원입니다. 10주기 추모제에서 저희는 학술팀으로 모여 구본영 정신에 대한 개인 공부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개인 주제 발표를 준비했고요. 또한 대담회도 기획하였습니다. 오늘은 대담회 시간인데요. 5분 연구원과 꿈벗이 모여서 대담회를 진행할 텐데 먼저 참가하신 연구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기 연구원 문용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꿈벗 1기이자 1기 연구원인 홍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30기 꿈벗 9기 연구원 유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 6기 꿈벗 17기 이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꿈벗 2기 김유석입니다. 네, 이렇게 5분이 모였고 저희는 오늘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인연에서부터 주제 발표에 대한 조금은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대담회는 크게 선생님과의 인연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발표로 진행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 분씩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2004년도로 기억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정신과 개원을 한 지 3년 차였어요. 근데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똑같은 일상 속에서 좀 굉장히 좀 심한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었고 굉장히 좀 무기력감을 좀 느꼈었는데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때 좀 변화를 모색하다가 비만 클리닉을 좀 한번 해볼까 아니면 좀 진료 영역을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일을 해볼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 특히 이제 임상의사 역할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진료실만 지키는 어떤 단순한 생활로 이렇게 다시 돌아갔는데 그러다 우연히 이제 선생님 책을 좀 만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뭔가 또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 어떤 이런 욕망들이 좀 일어났고 그때 마침 구본영 변화경영 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원 일기를 모집한다는 그런 공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뭐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거. 그때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지원을 했고 아니다 다를까 이제 합격이 돼서 인연이 좀 시작됐습니다. 그 처음에 접하셨던 선생님 책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였습니다.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네, 고맙습니다. 네, 저랑 구 선생님 첫 인연은 1999년 아마 2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낯선 곳에서의 아침 읽으며 첫 인연을 맺었고 그다음에 구 선생님이 2000년도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셨거든요. 구본영 변화경영 연구소라는 그 홈페이지가 딱 생겼는데 제가 낯선 곳에서 아침 그 1년 전에 그 책을 읽고 너무 그 책이 좋아서 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이제 제 놀이터처럼 제가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구본영이 올린 글보다 엉뚱한 사람이 올린 글이 더 많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구 선생님이 쟤는 누구냐 궁금하다. 그래서 연락이 오셔갖고 2001년 여름에 그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직접 만났고 그때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제 인연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05년인지 6년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책 선물을.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책 선물을 받고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새로운 세계였고 현재 직장생활 정말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 얘기했더니 다들 꿈 같은 얘기야. 책에 현혹되지 마. 이런 얘기 충고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직장을 한 번 옮겼습니다. 직장 바꾸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새로운 직장에 적응이 될수록 또 무기력해지는 남에게 말 못할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 홈페이지 보다가 변화경영 연구소 홈페이지 보다가 꿈법 프로그램 한번 가겠다라고 이제 배우자한테 말을 했죠. 근데 그때 배우자 아주 뒤집어졌죠. 밥도 안 주는데 100만 원씩 내라고 거기를 가겠다고 지금 우리 형편에 1년 뒤에 다시 또 얘기를 꺼냈어요. 나 안 되겠다. 무조건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꿈법 프로그램 참여했던 게 2010년 10월이었고 그때 선생님과 처음 인연 맺었습니다. 제 차례죠? 네. 저는 2008년에 꿈벗 프로그램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저도 형선 씨처럼 직장 생활 제가 14년째였어요. 그때 14년 되기 전이었겠네요. 한 12, 13년 차였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7년 다니던 회사를 한번 그만두고 혼자 다른 거를 해보려고 좀 시도를 했다가 막 너무 막 그 촉박한 느낌에
오라는 데가 생겨가지고 음. 나름 스카웃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다시 도피를 하러 회사에 다시 다녔던 그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기가 되게 겁나는데 선생님 책을 읽으면 막 그만두고 딴 걸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 갈등을 해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거금을 들여서 꿈벗을 갔죠. 꿈벗에서 선생님을 처음 만났고 2009년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2010년에 연구원 6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2000년도에 선생님을 책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이제 실제로 만났는데 2000년도에 만난 계기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프로젝트 관리론이라는 이제 동호회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다들 직장인이 오는데 대학생이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분이 계시다고 책에 대한 굉장히 열렬한 소개를 해서 저런 대학생을 움직일 만한 저자가 누굴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 그래서 그 책을 보는데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책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사봤고 처음에 신뢰가 왔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책을 샀을 때 이제 그분이 이제 직장을 떠나서 이제 떠난과 만남 책을 쓰시는 그 부분인데 3년 동안 책 쓰기를 해서 직장을 나왔다는 부분이 본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글과 삶이 다르지 않겠구나. 이런 계기가 있었고 또 하나의 실제적인 계기는 2004년도에 을류문화사에 다니는 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강연회가 있으니 책도 보내주면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그날 강연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까지 저자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2005년부터 꿈것과 연구원을 모으겠다는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때 세종문화회관 한 3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운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지체 없이 2005년 1월에 꿈보 프로그램 신청해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해 보시면 그 김유석 꿈버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를 기억해 보시면 그 터닝 포인트에 한 대학생이 있었었네요. 그쵸? 예, 그렇죠. 선생님과의 적점보다는 예. 그 대학생과 지금은 연결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 대학생이 오늘 같이 이 대담을 하고 있는 저 홍승환 연구원. 아니 이거를 이 내용을 홍상 연구원께서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그전까지 까먹고 모르고 있었다가, 계셨다는 까먹고 겁니까? 있었다가, 예. 네. 왜냐면 워낙 오래전, 거의 몇 년 전 얘기죠? 한 거의 10년 훌쩍 넘긴 얘기라서 저는 기억이 없었는데, 제가 말씀하시니까 얼핏. 왜냐면 그 PMP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 관리 그 공부했던 모임에서 네네. 김유석 군버님을 처음 만났던 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열광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어디 갔었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약간, 지금 따지면 완전히 그 네네네. 구본형 덕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네네. 알고는 계셨던 거네요. 중간 잊었던. 네, 흐린 기억 속에 그렇죠. 흐린 기억 속에 그대였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랬을 것이다. 확 떠올랐어. 네, 인연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마 공통점은 개인의 어떤 위기, 비전, 또 약간의 뭐 생애적인 어떤 슬럼프가 있었고 하지만 선생님이 책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선생님과 있었던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개인적인 일화 중에 인상 깊었던 또는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으신 분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써서 2005년 1월에 이제 꿈벗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005년 네. 11월에 이제 결혼을 사실 했는데요. 그때 선생님을 이제 주례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홍승환 연구원이 선생님의 마지막 주례 한 우리 연구원 멤버라면 저는 이제 첫 번째 주례를 한 꿈벗인데요. 사실 그때 제가 결혼을 이미 식장을 받아놓고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부탁을 할 때 이제 주례에 대한 부탁 말고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그 뭐 중견기업, 대기업의 계열사였는데 큰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네. 이제 계열사들도 다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날은 받아뒀는데 지금 이렇게 직장을 나와도 되나 마나 이런 고민을 물었는데 사실은 그냥 단순한 이슈는 아니었고 이제 약간 모랄적인 이슈.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어떤 전략사업 팀장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모랄적 이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라는 질문을 드렸었고, 선생님께서 그런 건 그냥 법적인 판단에 따르면 된다라고 해서 사실 제가 결혼을 한 2주 정도 남기고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물론 바로 옮기긴 했어요. 선배 회사를 좀 급하게 옮기긴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개인화되고 굉장히 냉정한 자문을 잘 해주셔서 이후로도 직장을 옮길 때마다 이러고 보니까 좀 많이 옮긴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어떤 지침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니, 그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선생님이 그 유석 꿈버님을 보시고 꿈버스를 보시고 하신 첫 말씀을 제가 인상 깊은데 그게 뭐였냐면 네네. 뭐였나요? 예, 이것도 일하죠, 그죠?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잘생겼다? 아니, 솔직한 말로 예. 선생님이 참 잘생겼구나. 그걸 제가 기억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닌가요? 진실인가요? 저 지금 화면을 보면 믿기 어려운 얘기죠. 저는 늙었으니까. 믿기 어렵지만 근데 그렇죠. 저도 예. 왜 그게 인상적이냐면 네. 저희가 이제 꿈버스를 갈 때 선생님이 픽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홍지동 근처 어떤 데서 픽업을 갔는데 차에 이제 저 말고 꿈버스로 오는 사람 한 3사람이 탔었어요. 네. 갈 때까지 진짜 선생님 말씀을 거의 한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아, 그때 그럼 같이 든 차에 아니, 있으셨어요? 저 다 다른 통에 들었었습니다. 아, 네. 들으셨구나. 근데 이제 양평에 도착해서 시장에 들러서 뭘 좀 사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내리셔서 이제 비로소 첫 마디였는데 그래서 되게 난데없는 말을 저가 들어갖고 되게 낯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러신 분이었나? 그 정확한 워딩을 한번 기억하실 텐데 참 잘생겼구나. 이게 좀 뽑아놓은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네. 없었죠. 네, 또 이어서 계속 개인적인 일화 또 들어볼까요? 제가 꿈버스를 갔다 와도 사실 이게 3박 4일이지만 뭐 해결되는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더 사실은 깊게 하고 복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다가 제가 너무 이제 회사에서 이게 터질 것 같아서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 메일도 남아있지 않고. 근데 어쨌든 선생님한테 막 장문의 메일을 썼어요. 또 선생님 굉장히 짧게 피드백 주시잖아요. 밥 사주마 딱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지동 거기 어디서 스파게티를 이제 한 번 선생님한테 1대1로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거의 막 너무너무 거의 저는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제가 뭐 이렇게 해결을 사실 해주신 건 없죠. 그냥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고 이제 깊은 고민을 하고 결단을 했죠. 연구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그거를 한번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마음에 살짝, 그때 너무 인상 깊었던 그게 따뜻했던 추억이죠. 남아 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여름부터 계절 3번 변하는 144일 동안 직장에서 파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2012년 9월이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그때 꿈벗 가을 소풍을 갔는데 이제 파업이 한 100일을 향해서 막 달리던 때였고 아주 뭐 제가 정신적으로 그냥 꿈벗 여행 가서 좀 정신 차려보려고 했던 때였고 가족들 다 같이 갔어요. 가족들 다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괴산 여우숲에서 자작시를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 배우자가 구본영 선생님이 직접 선정한 최우수상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감나무에 감이 열렸다고 저거 따자고 막 그러는데, 구 선생님이 저희 큰딸을 감 따주겠다고 무등을 태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무등 태워줬던 그 일이 지금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사연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좀 추억은 많은데 제가 가장 이제 구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어떤 장면이나 모습은 구본영 선생님이 누군가 얘기를 되게 그냥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모습.
근데 그 상대방은 얘기를 했던 사람은 그게 저일 때도 물론 있었을 거고 여기 계신 다른 연구원이나 꿈법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되게 종종 봤던 것 같고 이렇게 하염없이 들으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근데 처음엔 제가 좀 오해했던 게 그 조언을 구하려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조언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조언을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그 당시 짧은 생각으로는 답이 뻔히 보여요. 근데 조언을 안 해줘요. 그냥 계속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계속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이게 저한테 되게 인생을 바꾼 경험 중에 하나 뭐냐면 그냥 들어주는데 결국 뭐였냐면 들어만 줘도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리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 본인은 아마 못 보셨을 텐데 나는 옆에서 이제 저는 본 거죠. 그러면서 야, 이게 경청만한 위로가 없구나. 그 다음에 질문만큼 또 좋은 조언이 없구나. 그거를 저는 이제 구 선생님 보면서 이제 처음 되게 임팩트 있게 느낀 거죠. 저한테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경청하는 모습. 저는 오히려 사실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좀 아쉽고요. 가장 기억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2007년도였을 거예요. 이제 2005년도에 연구원 했고, 그리고 이제 2007년도 2월 달에 이제 첫 책을 좀 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임상 의사로서 역할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심리훈련 교육기관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리훈련 교육기관, 지금 생각하면 이름이 정말 촌스러운데, 정신경영 아카데미였어요. 그래서 정신경영 아카데미. 그게 경영을 왜 넣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선생님의 그 영향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변화경영연구소. 그러니까 저도 정신경영 아카데미 이렇게 이름을 넣었는데 이제 사무실을 보러 다녔어요. 어디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몇 군데를 봤는데 이렇게 봐도 이렇게 잘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마침 선생님이 전화를 좀 주셔서 요즘 뭐 하고 다니냐. 그래서 그렇게 개업 장소 알아보러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지금 어디에요? 그러면서 바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러 가자라고 해서 한 4군데인가? 그 후보 그 공간을 같이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다 이제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추억들이 다 가지고 있을 만큼 선생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이렇게 품어주셨고 정말 참 자상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회사에서 스티븐 커비가 왔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권 준비해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자리가 있습니다 했더니 선생님께서 메일 있다고 왔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공부해라. 나는 놀란다. 그래서 이제 예, 초대권이 그냥 뭐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예, 이건 뭐 나중에 넘어갈 거고요. 제가 난 그 멘트가 예. 어떤 어조로 말씀하셨을까 상상이 되면서 너무 그렇죠. 좋네요. 연구원들 너무 잘 아시죠. 메일이었지만 음성 네, 지원이 되는 지원이 되는 그 느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네. 예, 세 번째. 네, 세 번째 질문은 저희 선생님께서 생전에 19권의 저서를 출간하셨는데요. 아마 연구원들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5분은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또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책이 있으신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 책을 처음 접한 거는 익숙한 것과의 결벌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저희 직장에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처음엔 그러다가 이제 빠져들었었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책은 43살에 다시 시작하다. 그 책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전에 책은 이제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막 약간 이런 쪽이었어요. 포커싱이 제가 그때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 막 이런 쪽으로 좀 접하다가 43살에 다시 시작하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읽지는 못하고 연구원 준비할 때 2차 레이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발되기 직전 선발 과정 중에 선생님이 그때 좀 머쓱하셨는지 그때 저희가 읽어야 되는 게 막 러셀이랑 막 이런 사람들 책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멘트를 뭐라고 다셨냐면 4권 중에 4책이 들어있는 거는 스승이 될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좀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들어있다 이렇게 멘트를 다셔서 읽었는데
굉장히 아시다시피 그 책은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훅 좋았죠.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이 10주기를 추모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 책들을 좀 많이 다시 봤는데 그때 다시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좋구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그 선생님이 그 책을 쓰신 나이에 또 가까워졌기도 했고 너무 좋아서 그 책은 옆에 두고 이렇게 부분 그냥 한 번씩 보면 그때그때 좋은 느낌이 드는 그 구절도 달라지고 참 좋더라고요. 저는 깊은 인생을 가장 좋은 책으로 꼽았습니다. 이 한 구절을 좀 한 문단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변화 경영 사상가다. 글을 쓰고 작가고 강연을 하니 강연가지만 이것에 굳이 직업적 의미를 두면 혁명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잠재력의 운무 속에 잔뜩 가려진 위대한 자신을 발견하라고 선동하기 때문이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라고 외쳐대기 때문이다. 인생의 가장 큰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라고 압박하기 때문이다. 혁명가는 본질적으로 선동가일 수밖에 없다. 선생님 표현 여러 가지 책에서 같은 방향을 말씀하시지만 그때그때 이제 단어를 달리 쓰시는데 이런 혁명이라는 단어를, 선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한 개인에게 온전히 포커스를 맞춘다는 구절에 이 구절을 제가 가져왔고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의 구본영이라는 분을 마음속에서 잊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가 스스로 돌아볼 때 아마도 제 자신과 만나고 제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끼워내야 되는가를 궁금해했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 중간에서 저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북소리를 울려주시는 분이 구본영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지금은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인생과 이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본 선생님의 책은 떠남과 만남이라는 그 여행기거든요. 좋아하는 이유는 좀 간단한데 그 맨 얼굴의 구본영을 만날 수 있어서 왜냐면 이 책이 떠남과 만남이라는 책이 초판이 2000년 7월 14일에 제가 발행된 걸로 기억하는데 고 선생님이 2000년 3월인가 회사에 나오셔갖고 그 45일 동안 남도를 여행하셨거든요. 그 여행기를 담은 게 떠남과 만남인데 그러면 3월 아마 중순쯤 여행을 떠나셨으면 5월 4월, 5월까지 여행하셨고 근데 아시다시피 책이 한 권 만들어지려면 2달 가까이 출판사에서 편집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되게 급하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구 선생님이 그 출판사에서 윤문 같은 걸 많이 안 했을 거고 수정을 별로 안 해서 오히려 맨 얼굴에 구본영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이건 여담이지만 그럼 왜 그렇게 책을 빨리 내셨을까? 구본영 선생님답지 않게. 원래 그렇게 급하게 내신 분이 아닌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구 선생님이 그때 회사에서 나오시면서 마음이 좀 약간 조급하셨대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이제 회사에 나오면 가장인데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릴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책을 좀 여러 권 내야 된다. 지금 잘 팔릴 때. 그래서 좀 급하게 만드셨다는, 네, 그런 여담 아닌 여담을,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첫 책이 그래도 가장 기억에 좀 남는데, 저는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를 통해서 이제 쌤을 알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남의 뒤를 그냥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인생을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시키는 것을 좀 잘했죠. 굉장히 좀 그렇게 보이나요? 좀 약간 모범생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의대 갔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서 선배 병원 또 인수 받아서 이제 개원을 했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때 이제 2004년도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이 왜 힘들었느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성의 욕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거세된 채 제가 좀 살아왔던 게 굉장히 누적이 돼서 좀 힘들었던 거고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를 보면서 그 제 안에 그 억압되어 있는 그 자율성에 대한 욕구, 내 삶을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희망,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잘 느껴서 그래서 이제 내 삶을 좀 살아야겠다는 어떤 이런 출발점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네. 떠남과 만남이에요. 음. 정말로 여행길이면 이제 네. 그 책을 들고 갔고, 제가 이제 뭐 강진 여행길 이럴 때도 그 책을 들고 갔었고, 뭐 심지어는 가까운 정동진 갈 때, 뭐 이직을 할 때, 뭐 그럴 때도 그 책을 들고 갔는데, 앞서서 소개했으니까 전 다른 책을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제 일상의 황홀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기 직전에 그 미스토리 책, 이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읽고 넘겼는데, 제 아내도 이제 꿈벗입니다만, 제 아내는 이 책을 그렇게 여러 번 읽더라고요. 또 아내가 왜 저렇게 열심히 읽을까 하고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봤는데,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이 책을 읽다가, 사실은 아까 그 서문에서 제가 그렇게 몇 번 읽었는데 놓쳤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상의 황홀이 뭔가라는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게 내 기록의 일관성을 지키는 유일한 법칙은 하루를 기록하면서 그 하루 속에 생각과 행동 속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속에서 구현되는 내 생각, 내 행동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원칙. 그러니까 원칙 중에 원칙입니다. 내 마음이 사람이 떠난 빈집이 되지 않도록 마당을 쓸고 꽃을 심고 굴뚝에 연기가 나게 하고 붉은 고추를 햇볕에 내다 달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결국은 내 하루 속에 사람이 살아있는 게 황홀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뒤늦게 발견이 됐었어요. 사실은 이 문구를 읽고 선생님이 생각이 났는데, 선생님은 없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음날 그 문유한 연구원에 그 도서관 강의를 갔어요. 저한테는 숭안 연구원이 선생님과 매핑되는 지점이라면 이제 문유한 연구원도 매핑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아까 정신학 경영 아카데미 열었을 때 뭐 예비 수업이라는 거 하나요? 그때 이제 꿈벗들 연구 모았을 때도 갔었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고 예전에 이제 지원 사업하고 우리 국위 때 같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선생님 왜 이렇게 원칙이 많아? 지침이 많아. 너무 지침과 원칙이 많으니까 그걸 과연 지침과 원칙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원칙 중에 원칙이 여기 사람을 하루에 담았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사실 선생님의 대표적인 대목 같아서 이 책을 좀 기억을 합니다. 또 이거는 일상이잖아요. 결국은 변화는 일상에서 나오는 거고, 진짜 변화를 잃은 분의 일상이 담겨 있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진짜 그 선배가 얘기했던 전화했는데 바로 나오셨다는 그 하루를 이렇게 채우신 거잖아요. 요한 선배라는 사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온전히 시간을 내어주시고, 하루를 채워주시고, 담아주시고. 좋네요. 선생님이 하루를 꽉 채우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항상 하루에, 여유. 네, 그걸 또 다른 사람을 담기 위한 시간을 남겨두신다고. 예. 그러기 위해서 그쵸. 아침에 네. 해야 하는 글을 쓰시고 자기를 위한 시간 내서, 거기에 정말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잠깐 만나주고 그렇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이제 이러시는데, 선생님은 참 한 번에 그냥 한 사람만 이렇게 딱 네. 그렇게 같이 하는, 저희가 이렇게 담아내어주는 그런 뭐 분이셨어요. 이렇게 두리스트 이런 거 하다 보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걸 놓치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 네, 하루에 사람을 담나라.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지금 김윤석 군보님이 그 구절 딱 하고 나서 갑자기 확 떠오른 일화가 제 일화가 아니라 그 추모 게시판에, 네. 그러니까 연구원도 아니고 꿈벗도 아닌데, 그분은 추모 게시판 그 초창기에 돌아가시고 나서 초창기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분 글이 좀 길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글 쓰니가 이제 연구원에 지원을 한 거예요. 연구원에 지원을 했는데, 결과는 낙방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본인은 떨어졌는데, 전화가 왔대요. 부원 선생님한테.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이제 그 글 쓰신 분은 이제 본인이 어쨌든 스승으로 삼고 싶었던 분이니까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반갑게 만난 거죠.
근데 왜 떨어지는 나를 만나자고 했을까 했는데 점심에 만나서 매생이국을 먹었대요. 매생이국을 먹고 나서 근데 왜 저를 이렇게 보자고 하셨나요?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 연구원 우리 지원할 때 이렇게 쓰는 글들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요 근래에 좋아하는 매생이국 한번 먹지 못했다. 그 구절이 있었대. 그 구절 딱 읽고 나서 매생이국 한번 사주고 싶었다. 당연한데. 근데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일하고 탁 떠올랐어, 진짜. 근데 좀 그 일화 딱 들었을 때, 그 추모 게시판에 딱 들었을 때, 그 장면이 쫙 그려지면서, 아, 이게 인간 구본형을 되게 함축해서 보여주는 그 일화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마 그 글을 올리신 분도 굉장히 그게 어떤 삶에서 엄청난 정신적 그거를 사건이셨던 네, 거죠. 터닝 포인트였다고. 네. 자기 인생관을 약간 바꿀 정도의, 왜냐면 자기는 누군가한테 그렇게 온전히 대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구나. 되게 큰 전환점이었다. 제가 연구 주제를 삼은 그 영성과 구본형을 지금이 기억납니다. 처음 문효한 선배님이 학술제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전화를 드려서 너는 뭘 주제로 연구를 해볼 거니? 그랬을 때 영성가요. 그랬더니 한 30초 정도 답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반응들이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진짜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선생님 돌아가실 때 변화경 시인으로 불리고 싶어 하셨는데 선생님은 스스로 또 변화경 사상가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맞춰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형님도 고집이 있지만 저도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난 이거 영성가 연구해야 되겠다. 저한테 그만큼 선생님에 대한 강렬한 인상은 144일 파업을 끝내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완전히 나를 바꾸겠다라고 생각했고 대학원 갈까? 뭐 철학과 공부를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공부를 해보겠다. 진짜 인생에 이분한테 한번 배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지원을 했는데 뽑혔고 첫 수업 기다리고 있던 게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수많은 분들을 뵙고 그 장례식장에서 연배가 50, 60 되시는 분들이 쓰러져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머리 눌려가지고는 그러고서는 또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막 읍하고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가를 그 자리에서 느꼈고 절두산 따라갔을 때 거기에 모인 장례미사 자리나 절두산에서의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의 인생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때 그 강승원 신부님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영성가입니다. 뭐 정신없이 경황 없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영성가라는 말을 알거든요. 이게 이제 가슴은 바로 느껴지는데 머리가 이해가 안 갔고 이걸 어떻게든 연결을 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학술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렇게 헤맬 때 옆에서 그렇게 답답해 하시던 요한 형님, 네. 뭐 지금은 좀 이제 끄덕끄덕 거리시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질문이 연구원들이 모이고 또 꿈봇이 모여서 저희가 9주기 때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학술제라는 이름으로 개인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하고 공부를 해왔고 이번엔 자료집이라는 형태로 또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그 연구원들 또 꿈봇들의 구본형 정신에 대한 탐구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영성과 구본형이라는 주제에 정말 진심으로 그 호칭에 이제 동의하게 되는 제 머리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담아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영성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도 않는 것이고 특정 제도에 묶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이들은 자신의 갈망, 자신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평생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이야기해주고 그 길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아주 현대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이 구본영 선생님이었다고 저의 연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루지는 못했지만 사실 참 오랫동안 구본영 변화경 연구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0년 꿈법, 2013년 연구원, 마음편지도 3년을 배우자랑 같이 썼는데 사실 변화라는 그 구본영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변화를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2년 동안 정말 죽자사자 선생님 책 읽으면서 이제는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변화가 뭔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줄로 옮겨보자면 변화는 지금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다라고 지금은 저는 이렇게 좀 제 언어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 학술제 발표 주제는 스승 구본영, 그러니까 스승으로서의 구본영이고, 제가 주로 이 주제로 이야기할 때 품었던 질문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승 구본영한테도 스승이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처럼 많은 이들한테 영향을 미친 스승 구본영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스승 구본영은 어떤 스승이었을까? 세 번째는 오늘 사는 우리가 구본영을 사숙하는 방법, 그러니까 구본영한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저는 연구에 탐구를 했고, 그 결과물은 이제 60분 정도 강의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9주기에는 기술혁명 시대의 구본영 정신,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저는 구본영 쌤의 굉장히 큰 어떤 변화경영론의 핵심이 이 변화라는 걸 어떤 질서나 안정과 어떤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바라본다기보다는 삶의 원리로서 변화를 좀 받아들이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얘기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9주기 때 좀 다뤘다고 한다면, 변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이제 부족할 수 있는데, 선생님의 또 책 속에서는 어떻게 그 동력들을 이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10주기 추모학술제 주제는 심리학으로 바라본 구본영의 글이라는 주제로 좀 연구를 해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각자 이제 선생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한테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어떤 심리학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까도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경청하고 또 굉장히 또 깊이 성찰하는 어떤 그런 분이셨고요. 그래서 구본영 선생님이 글을 심리학의 이론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구본영 선생님의 글에 대한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구본영의 어떤 정신, 어떤 삶을 또 심리학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해석해 보려고 했던 어떤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의 심리학자와 5명의 심리학 이론을 통해서 구본영 선생님의 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구본영 선생님의 책이 만약 수명이 있다면 언제까지 사람들한테 절판되지 않고 읽힐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좀 준비를 하다가, 참 이렇게 구본영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구본영 선생님의 글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주제는 구본영 선생님과 함께한 삶을 바꾼 공부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9주기 때는 합류하지 못하고 이제 10주기 준비할 때 합류했는데요. 저는 연구원 끝나고 잠깐 크리에이티브 살롱 9라는 우리 변경연의 카페를 운영하는 데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폐업을 하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연구원을 하면서 사실 제일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연구원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고집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살듯이 그냥 살면 되는데, 그치. 무언가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거기까지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면서도 나도 고집이 참 세지만 이 사람들도 다 고집이 세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되게 많이 변화를, 또 선생님을 통해서 변화하고 선생님의 얘기를 또 되게 잘 진지하게 듣고, 이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메커니즘이.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되게 나는 궁금하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 이걸 더 미루지 말고 내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이제 평생학습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는 이제 학교 공부 말고 성인들의 변화 메커니즘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이제 아카데믹하게는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관심이 가서,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2년 반을 공부하는 동안 느낀 게, 선생님은 교육학을 전공하시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너무 교육학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거 이론들을 배우면서 이거 내가 선생님한테 다 배운 이론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그 레포트 에세이를 이제 제출할 때마다 맨날 이제 우리가 했던 거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졸업 논문을 쓸 때 나는 우리 변경해서 내가 했던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주제 거절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많이 다루는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걸 내가 써야지 대학원의 마무리가 되겠다, 공부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설득 작업 끝에 결국은 저희 연구원 과정을 가지고 졸업 보고서를 써서 한 번에 통과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이제 전공 교수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좋은 과정은 사람들한테 좀 알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신이 이거 단행본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 과정, 그분도 이제 정년 퇴임을 곧 앞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좋은 과정이 있으면 저도 듣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 대학 교수 오래 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이 교육 과정이 우리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선생님을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아카데믹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과정이었고, 어른들, 저희가 얘기하는 이 성인들에게도 공부가 정말 필요한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선생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던 게 같이 공부하는 거였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걸 주셨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그냥 연구원은 과정은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어쨌든 끝이 났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이 연구원 과정에 선생님이 적용하셨던 이 성인들의 변화하는 그 공부법, 또 그런 그 방법 내지는 그 안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나름의 그런 어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언젠가는 단행본으로 만날 수도 뭐 그거는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화이팅! 뜻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9주기에 발표를 하고 이번엔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네. 이제 심리학자적, 뭐 심리 상담가적 면모, 뭐 그 앞서서 스승의 면모, 또 영성가의 면모, 이런 면모를 밝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네. 사실 저희는 정말 작품으로서 보자, 네. 작가, 작품으로 보자. 이게 사실 9주기 때 가장 선생님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 경영이라는 것을 너무 자기 경영으로 국한해서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관점이 과연 유효할 것인가.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회는 나름 좀 어울림의 방식으로 두 사람의 대담으로 이런 주제 연구를 할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어떤 거였냐면 선생님이 변화 경영 도법에 있어서 경영 환경을 놓치고 있다. 또 하나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항상 시대 배경과 어떻게 작품으로 도출되었는가 라는데, 시대 배경도 그냥 IMF 이걸로 퉁쳐버리고 끝났다 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나름 두 사람이 동의했던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경영과 조직 경영 그 사이에 어떤 관계 경영이라는 하나를 새롭게 좀 포지셔닝 해보자. 양쪽에서 겹쳐지는 경계에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변화의 본질은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나와 조직의 관계에 있는 거고, 또 나와의 관계일 수도 있죠.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이기도 하고, 실제 동양에서의 관계는 오행의 그 상생, 음양의 상생, 상극, 오행의 생극, 재화 관계 속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어떻게 어울리고 아우를 것인가, 이런 정신을 갖고 좀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일면에 대한 연구를 모자이크하는 부분, 이런 데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이제 그것들은 사실 저희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많은 연구원들도 있고 많은 독자들 분들께서 계속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발표를 빠지다 보니까 이 말이 좀 하고 싶었어요. 네네. 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네. 너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한 걸음 물러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좀 조명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좀 다뤄졌으면 좋았는데 좀 소홀했던 부분이죠. 힘들었다는 부분은 연구가 저는 나름대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부분을 이제 발표회 때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너무너무 쉬운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계속해서 이제 저희 월 세미나를 할 때마다 리젝을 당하고 아닌 것 같은데 막 이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이거 뭐지? 그래서 막 사실은 방향을 못 잡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이거 틀을 잡은 게 굉장히 뒤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내가 역량이 좀 부족했나 봐 이런 말씀도 드려서 담고 싶은 욕심이 이만큼이었는데 사실 이만큼밖에 못 담은 게 사실 저는 제일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작은 매듭을 짓게 된 거는 여기 계시 같이 했던 우리 팀 덕분이고 특히 팀장 역할 맡았던 요한 선배의 그 아빠. 아빠. 표정 없이 그래서 진도 체크. 매우 표정 친절하시지만 없이 진도 체크. 푸시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감사도 드리고. 저희들 그 줌 미팅을 꾸준하게 하는데요. 다들 그 생업하고 뭐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일요일 밤 9시. 9시, 그나마 좀 땡겨야 됩니다. 8시, 밤 11시, 막판 저희 이제 끝나기 직전에는 뭐 요한 선배님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빨리 끝냅시다. 1시에는 어떻게든 끝내봅시다. 막 중간에 멘트 나오시고. 새벽 1시. 예, 여기서 말하는 게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 정말 힘듭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됩니다.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 8시에 시작하고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 스스로만 답답해 죽겠는데 제가 이제 배우자한테 그런 말을 했죠. 이놈의 직장을 때려쳐야 글을 나온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딱 한마디 하더군요. 그나마 직장 다니니 글 안 나오는 핑계라도 될 수 있는 거야. 직장 관두면 그 핑계도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진실을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 기억납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흘렀는데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추모학술제라고 한다면 거기 좀 필요한 어떤 주제 같은 게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것을 누군가 이렇게 좀 할당해서 맡아주면 참 좋겠다. 모양새도 좋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다들 이렇게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거, 관심이 있는 걸 좀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4개 발표 주제를 보시면 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와 경험에 기초해서 이 주제들을 발표하게 됐구나를 좀 알게 되셨을 거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좀 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추모학술제가 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코끼리 뭐 다리 만지는 어떤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일부만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전체를 다 연결하고 통합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짜임새가 좀 부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년 동안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지금의 좀 학술제까지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팀장을 이끌면서 뭐 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이제 그런 걸 스승으로부터 이제 받았는데, 사실 스승을 이렇게 좀 빛나게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은 어떤 제자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좀 왔고요. 개별적으로는 이제 저 스스로는 이제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 나름대로 제 길을 이렇게 잘 만들어 걸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팀과 같이 이제 이렇게 스승의 여러 면모들을 같이 보고 스승의 삶과 정신들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인생을 제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이 선생님의 길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제 혼자 힘으로 이렇게 개척하게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연구원들 덕분에 제 삶에 고건현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더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좀 됐었습니다. 저는 원래 학술제 참여했던 거는 만날 수 없는 스승을 이제 어떻게 보면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한 2년 동안 이제 9주기부터 10주기 2년 동안 준비하면서는
원래 추모하는 시간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재발견하는 시간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저는 제 나름대로 구본쌤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안다고 혼자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을까 혼자 생각한 거. 근데 보니까 그 진짜 말 그대로 제가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왜냐면 심리학자로서의 구본영, 그 다음에 영성에서 바라본 구본영. 그 약간 구 선생님이 야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셨고 영성가였고 물론 작가였고 스승이기도 했고 또 교육자이기도 하셨구나. 그냥 아 내가 되게 구 선생님 잘 몰랐고 재발견하는 시간으로서 저한테는 충분히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세기 초에 한국에 아주 모범이 되었던 작가가 사셨다. 예, 그 작가가 남긴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본영 정신이라고 부르고 싶었는데요. 각자가 생각하시는 구본영 선생의 정신, 구본영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키워드를 좀 꼽을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좀 나누고 또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구본영 정신의 핵심을 두 가지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변화를 삶의 원리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일시적인 어떤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관점들로서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 한 25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도 결국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과거에 어떤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지금의 어떤 문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제 변화를 돕는데 사실 이 변화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힘이 있어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죠. 그 에너지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다루고 감정을 다루고 의지를 다루죠. 근데 구본영 쌤의 어떤 변화 경영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변화의 동력으로서 욕망을 바라본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구본영 정신의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구본영 선생님이 그 욕망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뭐 욕망과 욕구를 구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말 그대로 어떤 내면의 어떤 심리적인 욕망이죠. 가장 뭐 기본적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아까 자율성, 어떤 창조성, 어떤 관계성을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우리 내면의 어떤 심리적 욕망들을 보다 더 변화의 어떤 추동력으로 좀 삼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구본영 정신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내면적 욕망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변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당위가 아닌 좀 더 희망이 될 수 있고 보다 더 꿈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원래는 구본영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하면 저는 자기다움이라고 당연히 자기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지금 구본영의 정신으로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겠냐 그러면 저는 전이라면은 자기다움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좀 더 공부해봐야지 알 것 같다. 오히려 20년 공부해보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약간 물음표처럼 오히려 남아서 저는 좀 더 공부해서 나중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저한테는 오랜 기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구본영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사상? 생각? 그만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파업이 한 100일 정도 넘어갈 때 진짜 이렇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들이쉬는 숨을 쉬지 못하고 계속 얕은 호흡만 계속 반복하는 이게 너무 누적되는데 이걸 어떻게 뭐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한테 표현도 못하겠고 옆에 같이 파업하고 있는 동료분들한테도 얘기 못하겠고 혼자만 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숨을 들이키는데 이게 크게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이 힘든 거를 잊어보려고 뭐 술도 밤새 마셔보고 담배도 하루 3갑도 펴보고 등산도 해서 땀 빼보고 안 가던 헬스장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보는데 그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생각을 하면 그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숨이 쉬어졌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힘을 줬던 게 옆에 있는 홍승환 연구원의 마음 편지의 그 항구지력. 그 얘기 참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얘기를 했고 그게 여전히 구본영 선생님의 전체 흐름의 책들과 생각 흐름 속에 이 질문을 통해 자신 일생일대의 프로젝트로 생각을 해라. 그냥 한 번, 두 번. 강연장에서 실제 들었던 답입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100만 번, 1000만 번 죽는 순간까지 그 질문을 계속 자신에게 던져라. 라는 그 질문이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저도 계속 그렇게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것이 선생님, 스승, 제자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바라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나의 변화와 성장에 다 연결이 된다는 거,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컸습니다. 네. 네. 아까 수환 연구원께서 좀 더 공부해봐야 알겠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한 건 이제 자기다움으로 공헌하라. 이 정도의 명제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헌이라는 것들이, 공헌력이라는 개념이 자신의 삶에서 이제 구현되기가 생각보다 어렵구나라는 게 저는 이번 10주기를 같이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발전적으로 계승해야겠다 이런 거였고요. 아까 제가 이제 연지원 사우랑 연구할 때 그것들을 이제 조직 경영, 관계 경영, 자기 경영으로 했을 때 사실 경영이라는 것들은 경영이라는 게 어떤 걸 잘 아울러서 결과물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부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아울 것인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아마 선생님의 자기 경영은 결코 자기 경영에 머물러 있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어울리고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저는 그게 우리 변경형부터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선생님을 정신을 구현하는 여기서 다시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지 10주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말들이 좀 탄생을 많이 했죠. 플랫폼 노동이라던가 MZ세대 등이 있는데 MZ세대에게 선생님의 책 중에서 추천할 만한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없지만 그쵸. 제목상으로는 되게 뻔하잖아요. 그런가요? 세월이 젊은 세월이 젊은 예. 이 책이 네. 이제 선생님께서 따님들에게 네. 권한 책인데,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 따님이 자리에서 네, 모임에서 이 책이 당신에게 실제적이었는가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조금 구체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답을 들었어요. 좀 달라질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 본질적으로 건드리는 건 있지만 달라질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아까 저의 문제의식, 사실 저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 첫 책을 낼 때에 비롯한 문제의식은 조직과 나와의 관계가 변했다. 이게 큰 시대의 변화 속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의 메시지가 살아있으려면 결국은 그 시대와 조직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찰을 새롭게 한, 그 속에서 관계가 정리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야말로 저는 제자들 또 뒷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본질을 갖고 가지만 변화한 시대와 관계들을 어떻게 우리를 풀어낼 것인가, 그것들을 조금 더 재해석해서 더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MZ세대한테 유효하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X세대니까 MZ세대 전세대인가 어떻게 보면. 근데 저랑 나이 차가 조금 있는 제 아내가 MZ세대에 속하긴 하더라고요. 거기 전형적은 아닌데. 근데 아마 구 선생님의 작은 따님은 아마 MZ세대라고에 속한다고 봐야 될 건데, 그분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썼던 책이 세월이 젊음에게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 아내를 위해서, 저랑 박승호 연구원이랑 썼던 책이 이제 각자의 아내를 위해서
각자 아내들이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인디워커라는 책을 썼었거든요. 근데 인디워커는 핵심이 뭐냐면 자립형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조직 밖에서 일하든 조직 안에서 일하든. 근데 그거 쓰면서 솔직히 고백하면 구 선생님 책에서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근데 만약 구본영 선생님 책이 MZ세대한테 통하지 않는 거라면 거기서 사실 갖고 올 이유가 없죠. 근데 그대로 갖고 올 수 없죠. 시대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김유석 군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 본질이나 그런 것들은 통할 수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응용하고 변주할 거냐. 그 부분은 이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좀 남아있는 몫인 것 같고, 적절한 변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저는 구본영 선생님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나 메시지는 MZ세대에게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나온 지 지금 25년 됐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나온 지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절판되는 책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한 10년 이상 책이 이렇게 생존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사실 수명이 좀 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본영 선생 책 중에서 지금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책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과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는데 25년, 22년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20년 이상 책이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건, 그리고 그걸 구매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사실은 뭐 재미나 감동 이런 거 더 이상 이제 책을 사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다 뭐 동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책을 좀 산다라고 보고, 여전히 MZ세대들한테 구본영 선생님의 어떤 메시지는 지금 현재 중요하게 와닿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20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죠. 그것은 모든 게 변한다는 사실뿐이죠. 근데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만큼 일생 동안 변화라는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그 방법들을 모색한 그런 작가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의 가속도가 보다 이렇게 급변하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MZ세대들한테 당연히 이 메시지는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 자기답게 살고 싶은 어떤 이런 욕구가 가장 강한 세대잖아요, MZ세대가. 근데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인 밑바탕은 너무 사실 부실해서 당장은 뭐 생리적인 뭐 결혼이나 뭐 출산 이런 문제까지도 사실 위협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괴리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불만과 고통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구본 선생님이 여전히 그 메시지가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고, MZ세대뿐만이 아니라 이 변화의 어떤 그런 시대, 이 하나의 문명과 하나의 문명이 교체되는 이 시기 속에서 대격변했던 그런 시대에 있어서 구본 선생님의 책의 생명력은 당분간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굉장히 너무 낙관적으로 보나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선생님 책이 절판이 되느냐, 아니 뭐 하지 않느냐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저도 이제 MZ세대 아이가 둘 있단 말이에요. 딱. 근데 제가 저희 선생님 책을 읽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또 막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두 명이 이미 확고하게 자기가 원하는 책과 취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매우 많이 활용하죠. 그리고 사실은 밖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책을 책 자체로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져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또 그것도 시대가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또 저희 같이 또는 뭐 선생님의 책을 읽으셨던 많은 독자분들이 각자 삶에서 어떤 것을 실천하고 또 그게 구본영 거라고 생각하든 하지 않던 또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면 그거 자체가 저는 또 생명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사는 거, 선생님을 빛내주는 그런 제자들로 사는 거, 그 자체도 저는 구본영 정신이 MZ세대한테 전해지는 하나의 또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질문에 답이 정확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책을 이렇게 골라서 추천을 하는 게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주로 절판된 책, 그럴 것 같아요. 사라진 책, 철학책 뭐 아무도 잘 안 보는데 그거를 찾아서 다닌다고 뭐 이런 거나 워낙
덕후여서 어떤 책이 오래 갈까요를 제가 찍으면 그 책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성당 다니니까요. 제 대자가 30대 남자인데 책을 참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도 참 이렇게 덕후 기질이 강해서 서로 덕후끼리 알아보고 이렇게 연이 맺어졌는데요. 우연하게 구본영의 책을 읽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야,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주변에서 자기가 추천을 받은 게 요즘 자기 고민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다. 이 직장의 이 무기력함, 직장의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서 권태로워서 제가 좀 표현을 너무 좀 세게 하지만 굉장히 짧게 말했어요. 직장 생활에서 오는 이 힘듦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고민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추천받은 작가가 구본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도서관에 가서 구본영을 쳤을 때 나오는 책이 몇 권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살기였대요. 근데 제가 이 친구의 성향이 저랑 굉장히 비슷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실망할 수 있다. 먼저 좀 약을 쳤어요. 약을 쳤고 그래서 어떤 책을 발견했니? 그랬더니 이렇게 선생님 책 중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좀 이제 실용서 같은 책들이 도서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너의 성향은 이쪽일 것 같다. 나랑 비슷하니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감상평은 아직 못 들었거든요. 아직 못 만나고 있어서 못 들었는데 사실 저도 제 딸들에게 많은 책을 같이 읽었지만 이제 벌써 두 딸들이 이제 그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을 작은 딸에게 한번 이렇게 올려놨더니 한 달 지나고서 방학이 끝나고 한 달 지나고서 조금의 각도도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좀 그렇게 먼지가 묻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 자기 방에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무슨 책을 권하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 큰 딸도 방학 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고민 얘기를 듣고 글도 써줬죠. 앞에다가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나의 큰 딸에게 이 책을 선물한다 이러고서 선물을 해줬어요. 쉽게 묻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책 어땠니?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읽었는데 아빠 저 아직 청소년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책을 권유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30대에게도 똑같은 일상의 반복, 누군가가 나에게 샐러리를 주는 그 권태로움과 그 무기력함에서 여전히 구본영의 이름이 기억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때 그 시절 그런 마음으로 구본영을 찾았듯이 그런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면 구본영은 여전히 기억되지 않을까 정도만 얘기하지 여기서 책을 찍어버리면 네. 책이 수명이 더 짧아지고 절반동이 돼가지고 그래도 세월의 젊은에게는 읽기 되게 좋은 책 같아요. 정말 그 이수동 화백의 그림도 그림들이 너무 들어가 좋고요.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책 이제 사실 집필을 할 때 이제 선생님이 기대하셨거든요. 사모님하고 같이 기대했던 책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수동 화백님하고 이제 그림 넣기로 다 얘기가 됐고 좀 이쁜 책이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던 책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책 나오는 그날 이제 너무 편안하게 보면서 정말 좋았거든요. 정말 좋아서 사실은 저도 후배들한테 이제 권했고 그때 당시에는 잘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사실 안 맞다는 아니고 그 책 여전히 저는 좋아하고 볼만하다라고 그냥 거꾸로 권하진 않았지만 구 선생님 책을 만약에 지금 MZ세대들이 본다면 저는 그 책부터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의 그 젊은에게. 책이 네. 절파는 됐지만 중고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저렴한 가격으로요. 가장 쉽게 자기 자녀에게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가장 쉽게 선생님의 전체 사상을 가장 쉬운 언어로 절대 어려운 얘기 안 쓰시고 불판됐어요? 발판됐어요. 아쉽. 아니 근데 혹시 정말 선생님께서 당신의 책 중에 좀 아끼셨던 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러니까 미스토리 원래 초판 제목은 구본영의 변화 이야기 미스토리인데 그거 개정판이
이제 2009년인가요? 개정판이 나오면서 그 개정판 서문을 새로 쓰시면서 네. 여태까지 15권인가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가장 좋아한다고, 마음에 든다고. 미스토리. 예, 예. 그렇게 표현하신 적 있었죠. 네. 네. 43살에 근데 다시 시작하자. 저한테 웃으면서 말씀하셨던 건 제일 안 팔린 책이에요. 근데 절판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서영 연구원님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책 제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네. 구본영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꼭 읽으면 좋은 책 그렇죠. 중에 하나. 지금 책이 출간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아직 다 절판 안 네네. 절판 안 되고 네.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나 구본영의 변화 이야기. 네, 그렇죠. 그거의 개정판이 개정판, 그렇죠. 43살에 다시 시작하다. 이죠. 자, 대담회를 맺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구본형이란? 저는 이제 사실 예전에는 나룻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변화가 좀 필요했을 때 호련히 구본영 쌤이 나타나서 구본영 쌤이 저한테는 나룻배 같은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살고 싶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강 건너편으로 저를 이렇게 뭐 태워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나룻배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나룻배를 놓고 저는 이제 제 길을 갔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2년간 이제 우리 다른 학술팀 멤버들과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아, 스님은 나룻배가 아니라 나한테는 길이구나. 그리고 나는 스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구본영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구본영은,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어느 학교 다녔어요 하고 물으면 제가 구본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최고의 학교였던 거죠. 존재 자체가 학교였던 그 스승. 그리고 저는 제가 한 번도 운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노력한 만큼 이게 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두 개는 복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는 안 해보고. 네, 이거는 그냥 FM의 멘트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진짜 복은, 네, 미안해. 진짜 복은 진짜 뭐 구본영 스승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러니까 저한테 큰 축복이었다. 구본 선생님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이번에 2년 동안 하면서 새롭게 알은 거는, 아, 구본영이라는 한 사람이 제 삶에서 하나의 큰 선물이었구나. 선물 같은 사람이었구나. 네. 그렇게 학교, 축복, 그 다음에 선물 같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구본영 선생님 장례식에서 저희 연구원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이 학술 모임, 학술 연구팀 하기 전까지 저의 근본 바닥에 어떤 심리가 있었냐면,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찾아온 것이 비껴갔을까? 이 선생님과 직접 만나서 부딪히고 하면서 끊임없이 주고받던 이런 관계를 나는 왜 맺지 못했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는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으면 절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뛰어가거든요. 바로 스쳐갈 수 있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학술 공부, 참 이렇게 축자사적 공부하면서 다시 느낀 거는, 나는 참 행운하구나. 내 평생 내가 기억할 수 있고, 추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스승이 나에게 계시다는 게 다른 사람들을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만났고 같이 지내봤고,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의 책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읽어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계속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구본영 선생님은 저에게 스승이고, 그리고 나는 참 행운하구나. 이 멘트를 같이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저한테 두 가지 너무 큰 걸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좀 슬프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 스승의 날, 이런 날 떠오르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많은 분들처럼 정규 교육을 다 받았음에도 스승의 날 뭐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아, 그래, 이런 좋은 선생님을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참 좋았는데 없었어요. 근데 정말 나이 들어서 그런 분이 만난 거죠. 그래서 또 이 봄에 벚꽃 날릴 때, 또 그리고 4월, 5월 스승의 날에 아름답게 이제 추억하고 떠올리고, 또 선생님이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에 영감을 주는, 그리고 또 내가 고민할 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스승님이 되어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친구를 주셨죠, 저에게. 예.
연애에서 뭐 대학교 시절 친구, 고등학교 시절 친구, 직장 동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누군가를 만나서 깊은 교류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참 어려웠어요. 굉장히 이렇게 형식적이고 표피적인 그냥 좋은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을 밖에 많이 못 만났었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한무더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인연으로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을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1년에 한 번씩 같이 여행을 가고 그게 참 좋아요. 근데 그게 아마 그분들을 서로 저희도 그래요. 우리가 밖에서 만났으면 아는 체도 안 했을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울타리 안에서 친구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해서요. 저는 선생님이 제 삶에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감사하죠. 네. 저는 구주기 때는 선생님에 대한 오마주였죠. 선생님 스스로가 표현했던 낚시꾼, 길, 바다, 그대로 제 표현을 따서 표현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은 어른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세월을 더한 어른. 그런데 아이 같은 어른.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그 뉴스레터에 저한테는 그 사람 늘 청년. 사실 그래서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늘 청년처럼 호기심 갖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아이 같은 어른, 또 인생의 세월을 더할 줄 어른의 모습으로 계셨던 선생님이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남는다. 오늘 선생님의 그 구절이 떠오르는 대담회였는데요. 저에게 구본형이란 현재적 그리움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싶기도 하네요.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애틋함으로 남아있지만 선생님이 맺어주신 제가 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형, 또 누나라고 부르는 분들인데요. 연구원과 꿈벗들이 계셔서 그리움의 대상이 현재도 제 곁에 머물러 있는 그 느낌. 여러분들도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대담회가 그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